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미국 백악관 한 외교보좌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에 동행해서 전용기를 타고 오면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완료 및 운용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5월 초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뭐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죠. 예. 예, 그 보도에 대해서요 우리 외교부가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드 관련해 나온 기사 중에 가장 웃긴 기사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이게 당연한 입장이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니까 한국의 다음 정권하고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이 다음 정권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금방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데. 근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외교부가 반박을 했어요. 우리 외교부가 아니다. 다음 정권 상관없이 하겠다. 예. 우리 외교부 말 들으면 이 미 행정부가 이 종북인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미국보다 더 미국 편인 게 우리 외무부 입장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외무부가 일개 부처가 뭐라고 다음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 입장하고도 다르게 미리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을 합니까? 예, 이게 물론 논란이 되니까요. 부통령 대변인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기사예요. 예. 미국에서 부통령하고 방한한 외교보좌관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는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외교부가 아니라고. 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고영태 씨가 지난 15일 새벽 3시경에 구속됐습니다. 이 기사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기사인데 왜냐하면 이제 검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궁금해서 검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엄청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렇게까지 협조한 사람을 이러는 경우가 어딨냐고 자기들 생각에도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수사팀이 반발해서 다른 팀에서 구속영장은 쳤고. 그렇죠. 첨단 수사 1부랑 네. 형사 7부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오래전부터 구 여권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선 국면 들어서면서 그 요구 강도가 더 세졌고. 예, 지난주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고영태가 구속되지 않아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직접 했거든요. 구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데 특검 진행 기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차피 자신의 임기가 대선 이후 끝난다고 보고 총대를 메고 구속영장 지시를 내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구여권이 고영태 구속영장을 원했던 것은 지금의 구도, 이 구도를 뒤집을 소재가 없잖아요.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전통적인 북풍도 거의 선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도 자체를 만든 박근혜 탄핵 명분을 희석시켜보는 시도죠. 네, 그런 시도인데 그래서 이제 탄핵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다. 이게 소위 친박 사이트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음모론인데 거기 꼭 필요한 구성 요소로 고영태 씨의 구속이 필요했던 거죠. 네, 구성 요소로.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기획 탄핵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고영태 씨는 전략 희생양이 된 거고 구여권의 어떤 마지막 저항과 같은 그런 상징 같은 사건이라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말을 했습니다. 오는 29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한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요. 그러니까 공당이 대선 후보를 절차적 하자 없이 선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낮다고 당내에서 자당의 후보를 교체하거나 혹은 사퇴하거나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첫 번째는 2001년에 노무현 후보가 당시 선출이 됐는데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자 소위 이제 후단협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내부에서 난리가 나고 그때 정몽준 당시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사실상 정몽준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 나오는 거죠. 예. 바른정당에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유승민 후보 개인에게 나쁜 일일까? 단일화가. 네, 아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예.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아니, 물론 나쁜 일처럼 보이죠. 자당의 후보를 예, 사퇴하라고. 지금으로서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는 공학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면 마침 또 유승민 후보가 최근에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인재, 이런 인상이 점점 남겨지는 시점이라 동정론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당선은 안 돼도 어차피 보수가 이기기 어렵지만 나라도 이 사람 한 표 줘서 후위를 도모하게 해줘야지 이런 동정론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에서 이제 동정표가 제일 무서운 표거든요. 선거 표심은 단순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유승민 후보의 고난이 유승민 후보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게 희한하게도 선거 민심이라. 자, 요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요. 예, 각 캠프에서 다양한 인사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 전 협회장도 잇따라 대선 캠프에 뛰어들면서 법조계에서는 비판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는데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하창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변호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원래 대선 때는 항상 상대 쪽에 있던 인사들을 더 영입하려고 하죠. 네, 자신들의 확장성을 보여주려고.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선대본부장 진영 의원. 이분은 새누리당 시절에 그 18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부위원장이었어요. 예,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요. 따지자면 구역권의 핵심 인사죠. 그러니까 구역권 인사가 여기저기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엔 공격 포인트가 되기는 어려운데. 네, 현재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창호 전 대한변협회장의 케이스는 좀 다른 것이 이 테러 방지법 때 국민의당도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불러일으킨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다라고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변협 이름으로 성명을 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국민의당과 정확히 대립되는 스탠스였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어떻게 호남 지지자들과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에게 동시에 설득할 것인가. 정반대 지지자들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건 대선 역사상 최초의 미션이에요. 정반대에 있는 지지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예, 게다가 공수처에 대해서도요.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데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양쪽 지지자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만약 이 일을 해내면은 어쨌든 선거 전략사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이라고 보고 그만큼 어려운 미션에 지금 처해 있어요. 자, 다음 수는요. 네, 주말 동안 스탠딩 토론회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오늘 19일에 진행되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방식을 놓고 각 후보들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스탠딩 토론회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경쟁자들이 건강 이상설로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히말라야 트레킹 경험까지 거론하면서 건강 이상설 일축했고 스탠딩 토론회 수용했습니다. 이 스탠딩 토론은 서로 공격하는 건 별거 아니고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무대본. 네. 대본 없이 한다는 건데 이건 이미 SBS 토론 때부터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때 이제 메모지만 남겨줬고 원고는 들고 오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본 없이 한다는 건 이미 이제 SBS 토론 때부터 적용이 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체력 가지고 공방을 했는데 그게 좀 웃긴 얘기고 그 목적이면 체력장을 해야죠 따로. 예. 체력장. 제가 보기에 두 번째 핵심은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지난 저희 브리핑에서 잠깐 다뤘지만 표정이나 제스처나 혹은 눈을 마주치는 거라든지 얼굴, 손동작 모든
바디랭귀지. 왜냐하면은 트럼프 힐러리 스탠딩 토론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탠드 뒤에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앉는 거나 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 기억해 보시면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스탠드 앞으로 나옵니다. 걸어 나와서 온몸을 써가면서 자신의 의사 정책과 전달을 공약. 예, 그렇죠. 예. 의사 전달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드러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KBS에서 스탠드 앞에 있는 단상 쭉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앞으로 아예 무대 앞으로 나와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혹은 돌아서서 상대 후보들을 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하도록 룰을 정했느냐 아니면 스탠딩 그냥 서 있는 서 것만 있기만. 예. 서 있기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룰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상 앞으로 나와도 되냐 아니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네, 현재 칸막이 토론이라고 해서 방식들을 이미 주최 측이 짜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제 형식과 토론 형식 이런 것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뭐 상관이 없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스탠드 단상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룰이 없으면 그럼 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누워 있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면. 예. 그리고 실제 트럼프 힐러리 할 때도 단상이 있고 그 옆에 의자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뭐 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했거든요. 그때도. 중요한 거는 서서 한다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써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차별점인데 서 있는 것만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건 이건 웃긴 일이죠. 예. 네, 우선 23일과 5월 2일 날 하는 선관위 주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유식 스탠딩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완전 자유식이라는 건 그 스탠드를 떠날 수 있다? 이게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네. 움직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방식은 자유롭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차이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뭐 스탠딩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스탠딩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 의미의 스탠딩이지 서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주말 동안에도 많은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여론조사가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오차 범위 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따로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추세가 워낙 단기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분석하는 요인 분석들을 많이 하죠. 뭐 토론의 여파도 얘기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부인이 안철수 전 보좌관에게 사적 의무를 시킨 사건이 지난주에 파장이 꽤 있었는데, 이런 건 사회생활을 해본 성인이면 한두 번씩은 겪어본 스트레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사의 가족, 공식 위계하고, 상사 사적 관계가 짬뽕이 되는. 근데 캠프에서 가장 힘든 게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이슈예요. 후보 가족하고 직접 관련이 되면 캠프에서 뭐라고 딱 야박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하기 힘들어요. 캠프 후보 자신의 문제라. 이런 사안은 후보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인이 캠프를 통해 사과하고 안철수 후보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저는 이 정도로는 데미지 컨트롤이 됐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제 거대 담론은 아니고 이렇게 일상 레벨 사안들이 자꾸 팔을 흔드는 건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둬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데미지 컨트롤이 안 됐는데, 저의 조언을 들을 리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하게 대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가면 캠프의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한겨레 21이 보도했습니다. 알파팀. 예, 알파팀이라고 해서요. 그 인터넷에 글을 쓰고 그 활동의 대가로 게시물 하나에 25,000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원고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벌었다라는 거고요.
20대는 25,000원, 30대는 5만 원, 뭐 이렇게. 네, 뭐 나이 차별이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알파팀을 꾸렸던 사람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파팀의 활동은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팀들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다, 이 뉴스도 있었죠. 네, JT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인 홍모 씨는 최근 친박 지파에서 태블릿 PC 조작설 등 가짜 뉴스를 퍼뜨려온 노컷일베를 발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 대선에 속칭 시발단이라고 국정원의 직원들과 직접 연결해서 여론조작 댓글을 달았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김모 목사 같은 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아니고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제 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했죠.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지금 나온 알파팀 뉴스를 보면 국정원 내부의 팀을 외주화했을 뿐, 예.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최근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노컷일베 같은 발행과 직접 연루되어 있다. 이런 기사잖아요. 예. 댓글 시발단은 그 운영 형태가 외주화했을 뿐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사가 직접 증언이 처음 나온 거죠. 예. 최근에 그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고 있나? 하고 의구심이 드는 활동들이 보여요.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디테일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드러난 국정원 알바 부대인 알파팀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서 2009년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 중 일부가 여전히 가짜뉴스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연결고리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예. 그 알파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증언인 거죠. 직접 증언인 거죠, 이게. 예, 당사자 팀의 일부였던 한 조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통장 사본이라든지 지시 내역들, 이메일 내역도 보여줍니다. 그동안 했던 일들. 예. 그리고 본인 이야기로는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하고. 예. 그리고 그 팀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노컷일베 같은 가짜뉴스를 운영한다는 거고. 인물이 겹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고용태가 구속되지 않아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직접 했거든요. 구역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데 특검 진행 기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차피 자신의 임기가 대선 이후 끝난다고 보고 총대를 메고 구속영장 지시를 내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구역권이 고용태 구속영장을 원했던 것은 지금의 구도, 이 구도를 뒤집을 소재가 없잖아요.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전통적인 북풍도 거의 선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도 자체를 만든 박근혜 탄핵, 이 탄핵 명분을 희석시켜보는 시도죠. 네, 그런 시도인데 그래서 이제 탄핵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다. 이게 소위 친박 사이트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음모론인데 거기 꼭 필요한 구성 요소로 고용태 씨의 구속이 필요했던 거죠. 네. 구성 요소로.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기획 탄핵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고용태 씨는 그 전략 희생양이 된 거고 구역권의 어떤 마지막 저항과 같은 그런 상징 같은 사건이라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말을 했습니다. 오는 29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한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요. 그러니까 공당이 대선 후보를 절차적 하자 없이 선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낮다고 당내에서 자당의 후보를 교체하거나 혹은 사퇴하거나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첫 번째는 2001년에
노무현, 예. 노무현 후보가 당시 선출이 됐는데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자 소위 이제 후단협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내부에서 난리가 나고. 그때 정몽준 당시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사실상 정몽준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 나오는 거죠. 예. 바른정당에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유승민 후보 개인에게 나쁜 일일까? 단일화가. 아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예.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아니, 물론 나쁜 일처럼 보이죠. 자당에서 후보. 이게 우리 외무부 입장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외무부가 일개 부처가 뭐라고 다음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 입장하고도 다르게 미리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을 합니까? 예, 이게 물론 논란이 되니까요. 부통령 대변인도 뭐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기사예요. 예. 미국에서 부통령하고 방한한 외교 보좌관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외교부가 아니라고. 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고영태 씨가 지난 15일 새벽 3시경에 구속됐습니다. 이 기사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기사인데 왜냐하면 이제 검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궁금해서 검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엄청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렇게까지 협조한 사람을 이러는 경우가 어딨냐고 자기들 생각에도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수사팀이 반발해서 다른 팀에서 구속영장을 쳤고. 그렇죠. 첨단 수사 일부랑 네. 형사 7부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오래전부터 구 여권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선 국면 들어서면서 그 요구 강도가 더 세졌고 자당의 후보를 네, 사퇴하라고. 지금으로서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는 공학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면 마침 또 유승민 후보가 최근에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인재 이런 인상이 점점 남겨지는 시점이라 동정론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당선은 안 돼도 어차피 보수가 이기긴 어렵지만 나라도 이 사람 한 표 줘서 후위를 도모하게 해줘야지 이런 동정론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에서 이제 동정표가 제일 무서운 표거든요. 선거 표심은 단순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유승민 후보의 고난이고 유승민 후보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게 희한하게도 선거 민심이라. 자, 요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요. 예, 각 캠프에서 다양한 인사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 전 협회장도 잇따라 대선 캠프에 뛰어들면서 법조계에서는 비판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는데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하창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변호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원래 대선 때는 항상 상대 쪽에 있던 인사들을 더 영입하려고 하죠. 네, 자신들의 확장성을 보여주려고. 민주당에서도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미국의 백악관 한 외교보좌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에 동행해서 전용기를 타고 오면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완료 및 운용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5월 초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죠. 예. 예. 그 보도에 대해서요. 우리 외교부가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드 관련해 나온 기사 중에 가장 웃긴 기사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이게 당연한 입장이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니까 한국의 다음 정권하고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이 다음 정권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금방 새로운 대통령 뽑히는데. 근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외교부가 반박을 했어요. 우리 외교부가 아니다. 다음 정권 상관없이 하겠다. 예. 우리 외교부 말 들으면 이 미 행정부가 종북인 거예요. 지금. 네. 예. 미국보다 더 미국 편이